최근 한국 방산은 중동 시장을 뚫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와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인지도 상승이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는 호기가 찾아왔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특히 중동의 경우 인접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역내 국가들의 군비 증강 움직임이 활발해진 배경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가 한국의 수십조 원을 넘어 향후 100조 원이 넘는 역대급 규모의 각종 경제협력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 대금 지급을 차관 없이 바로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유명한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대박 계약이 언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를 맡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지 11개월 만에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한 사우디 협력 방안을 총망라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 국제사회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문제 등 굵직한 국제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목소리도 명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방산 협력에 관련된 문구도 공동성명에 반영됐습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현지 시간 사우디 리야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사우디는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긴밀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번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채택됐습니다. 양측은 우선 44개 항 중 첫 번째 항에서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 나가기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청정수소 분야, 제조업 분야, 건설 및 인프라 분야, 예험 프로젝트, 스마트팜, 의료 및 의약품 등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방산 계약도 성사 막바지 단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접국인 사우디가 방산 계약을 구체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진전된 셈입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공방어체계와 활용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방산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사우디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되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방산 수출 성과를 확대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중동 순방을 계기로 우리 방산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출 품목과 액수 등은 마지막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품목과 액수 등이 공개되면 사우디의 적대국들이 어떤 무기 체계를 얼마나 구입했는지 다 파악하게 된다며 계약이 성사 단계이고 규모와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무기 수준이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형 미실 방어 체계 KAMD와 고성능 무기 체계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사우디 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대공 미사일 수출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을 받던 사우디의 경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도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국내 업체들이 만든 요격 무기 체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22년 초 사우디는 한국에 긴급히 방산 무기들을 요청했었습니다. 한화는 2022년 초 사우디 국방부와 약 1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당시 국내외 방산업체들과
체결한 전체 계약 금액 70억 리알 중 절반에 육박하는 당시 한화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방산 전시회 WDS 2022에 참가해 각종 첨단 무기를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내부 사정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한화 관계자는 사우디 국방부와 방산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수출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뒤늦게 사우디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속에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깜짝 등장하면서 사우디가 천무를 구매해갔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국방부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에서 파이아드 빈 하메드 알루와일리 총참모장이 예멘 접경 지역 부대를 방문한 장면에 천무 MLRS 이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된 천무 이문에는 사우디 육군 상징과 함께 878과 885 번호가 각각 찍혀 있어 여러 대가 실전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천무가 실제로 사우디에 수출됐는지 여부와 계약 규모에 대해서 양국 정부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사실 확인은 없었지만 이날 사우디 측의 공개로 천무가 사우디군에 실전 배치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궁 무기 체계의 대규모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초 당시 LIG 넥스원도 사우디 정부와 천궁이 수출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수출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서 천궁이가 1순위 후보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 정부와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이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천궁이는 한국군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입니다. 천궁이는 LIG 넥스원과 한화가 만든 지대공 유도 미사일로 고도 20km, 사거리 50km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어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립니다. 표적적 미사일에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hit to kill, hit to kill 방식입니다. 지상군과 공군을 주력으로 하는 중동 국가들이 천궁이의 유효성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UAE가 천궁을 구매하자 이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천궁을 구매하자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었는데요. 계약 규모는 UAE의 3배 수준인 약 13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빈 살만 알 사우드 국방장관이 올해 3월 방한했을 때도 사우디는 우리 군으로부터 천궁이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탄 요격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곧 사우디의 하늘을 한국이 지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벌써 LIG 넥스원의 유도 로켓 무기인 비궁에로 GIR은 사우디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군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신형 고속 초계정 FPV 2200 함정에 소형 공격정 대응용으로 LIG 넥스원의 비궁이 탑재됐습니다. 비궁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이 참여해 2016년 개발을 완료한 2.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약 7cm의 작은 직경의 유도 조종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군은 인도받은 FPV 2200을 실전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4년 만에 군사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방위산업협력과 당시에도 사우디 측은 전날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예하 천궁부대를 방문해 한국군의 군사대비 태세와 이번에 10조 원이 넘는 천궁이 대규모 계약이 나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주력 제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하며 개가를 올려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지난해 폴란드와의 1차 무기 도입 계약에서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했는데 규모가 총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명품 자주포로 불리는 K9 자주포를 전 세계에 수출해왔습니다. 작년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총 8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방산 수출 규모는 사상 최대인 17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몇 년도 안 되는 사이 방위 산업은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안보실에 방위 산업 수출 전담 조직까지 신설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 ADX에서는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K 전차가 전 세계인들에게 그 위용을 뽐내며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무기들은 한국의 주력 수출 무기로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인데요. 한국 제품의 장점으로는 내구성이 검증된 무기 체계, 가성비 등이 꼽힙니다. 각종 무기 체계를 양산한 경험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무기 성능을 시험 검증해 여러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재원에도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중국 견제 등도 인도, 사우디 등 큰손들이 무기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국방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전 세계 국방 예산이 올해 2조 2천억 달러에서 2032년 2조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3,37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 방산 산업 규모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방산업계 매출액은 올해 약 18조 원에서 2027년 약 30조 원으로 58%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우디와의 경제 협력을 계기로 그동안 에너지와 건설에 편중돼 있던 사우디와의 협력을 전 분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양국 간 156억 달러, 약 21조 원 규모의 계약 및 양해각서 MOU가 체결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때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29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계약 및 MOU를 합치면 총 약 60조 규모로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적인 유지보수나 파급 효과를 다 합치면 총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 이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한국과 사우디 간의 협력이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잭팟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융합 연구로인 KSTAR가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는데요. 일사천리로 이 같은 성과를 쉽게 이뤄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같은 성과가 절대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국내 개발 연구진들은 25,860회 이상의 실험과 피땀 흘리는 노력 끝에 오늘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KSTAR 핵융합로에는 다른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 핵융합로를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세계의 최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과 일본까지 참여하는 35개국 연합 핵융합 프로젝트인 ITR에서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심상치 않은 핵융합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개발에 관련된 멋지고 화려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 원자핵 두 개가 합쳐져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차세대 발전 방식입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질량이 더 작아지게 되는데 이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석의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같은 양 전기를 띠는 수소 원자핵들은 전기적 반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 두 개를 합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반발력을 이겨내고 융합하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핵이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플라즈마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물질 상태로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 제사의 상태로 불립니다. 하지만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기에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를 버텨내고 오랫동안 초고온의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핵융합 발전 방식의 많은 곳에서 활용하는 장치가 바로 도넛처럼 생긴 토카막 장치입니다. 토카막은 발전 과정에서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 자기장을 이용하는 도넛 모양의 장치인데요.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 기술은 다른 방식에 비해 에너지를 가둘 수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고 에너지의 가둠 시간은 곧 발전의 효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 발전은 현재 가장 주목받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 발전은 기본 구조 자체는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핵융합로에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넣고 핵융합로에 자기장을 걸어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이루어진 플라즈마를 가둡니다.
셋째, 플라즈마를 초고온으로 가열합니다. 이때 KSTAR은 세계 최초로 300초 이상 고주파를 낼 수 있는 MHz 대역의 전자기파 가열 장치인 IRCF를 사용합니다. 이 장치는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장치인데 MHz 대역의 전자기파를 쏘아 플라즈마 이온을 공명시키는 방식으로 플라즈마의 온도를 섭씨 1억 도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넷째, 핵융합 반응으로 얻은 에너지로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다섯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합니다. 참 쉽죠? 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현실적인 한계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핵융합 기술인데요. 핵융합 발전은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장점 그 이상으로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기술입니다. 윤시우 KSTAR 연구센터장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KSTAR라는 핵융합 연구로를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5,860회의 실험을 해왔습니다. 반복 실험을 통해 플라즈마가 장치와 맞닿는 경계 영역의 온도는 낮게, 실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내부 수송 장벽의 온도는 1억 도 이상으로 높게 조절하는 기술 개선을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KSTAR 플라즈마 실험은 2008년부터 매년 2,000토부터 3,000회 수행되어 왔으며 1회 시험에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른 핵융합 장치들은 상전도 구리 자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를 장시간 운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KSTAR의 경우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는데요. KSTAR은 초전도 소재를 쓰는 만큼 전자석이 훨씬 강력하며 냉각 부담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전자석을 사용하는 융합로에 비해 플라즈마 지속시간도 훨씬 길다고 하는데요. 앞서 2018년 중국에서도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토카막 융합로 EAST를 가동해 1억 도 온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나라의 KSTAR은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EAST는 초전도 선재로 EAT를 쓰지만 대한민국의 KSTAR은 L3순을 초전도 선재로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KSTAR은 내부에 자기 장벽을 만들어 플라즈마 성능을 고성능 운전 모드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내부 수송 장벽 IB 모드를 통해 장시간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나용수 연구팀,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곧 한국에서 핵융합 기술을 완성시킬 것만 같은 느낌에 고무되지만 사실 아직 핵융합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은 이제 첫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융합 에너지 이득 계수인 Q 레이쇼가 1이 안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핵융합로를 실험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대비 나오는 에너지의 비율을 이게 1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가는 에너지가 나오는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말이기에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KSTAR 핵융합로를 돌려서 나오는 Q 레이쇼의 값이 최소한 1보다는 높아야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동력원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고 상업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Q 레이쇼의 값이 최소한 10 이상의 비율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융합로가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Q 레이쇼의 값이 22 이상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Q 레이쇼 값에서 가장 앞서가는 것은 일본의 JT60 토카막 융합로입니다. 1.25의 Q 레이쇼 값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핵융합로가 화력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지시간만 오래 끈다고 될 일이 아니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KSTAR가 높은 성과를 이뤄내자 다른 선진국들도 다시 한번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무서운 추세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럽과 함께 KSTAR보다 10배 더 큰 규모의 핵융합 장치인 JT60SA를 작년에 완공했는데요. 이후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해 2025년부터는 성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세계 핵융합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우리나라 KSTAR의 연구진들이었다고 합니다. KSTAR의 건설 과정 중 해외의 전문가들을 크게 놀래킨 작업이 바로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진공용기 안에 설치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플라즈마 제어 코일은 플라즈마를 생성시키고 또한 이를 가두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이는 플라즈마의 흐름을 제어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데 문제는 이것을 진공용기 안에 설치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전까지 세계의 모든 핵융합 연구로들은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진공용기 외벽에 휘감는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KSTAR 연구진들이 이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진공 용기 안에 설치하겠다고 했고, 이에 해외의 전문가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실제로도 2차원 CAD 작업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3차원 설계 방법으로 다시 연구해봤더니 2차원 CAD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투입 경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진공용기 내부라는 극도로 제한된 공간에서 길이가 8m에 무게 500kg이나 나가는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그것도 단 한 번에 안정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동거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플라즈마 코일 자체를 제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코일이 뜨거운 열에 녹지 않도록 최적의 용접 조건까지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이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피나는 노력 끝에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았는데요. 마침내 KSTAR의 연구진들은 2010년 4월 4일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진공용기 내부에 바느질하는 것처럼 꿰어넣는 작업을 성공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세계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고, 이 성공적인 사례는 35개국의 공동핵융합 연구 프로젝트인 ITR 사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ITR 핵융합 장치 또한 설계를 변경해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KSTART 연구진들은 전 세계의 공동 핵융합 프로젝트인 ITR의 플라즈마 제어 코일과 관련된 설계를 검토해주고 자문해주는 자랑스러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STAR 연구진들의 ITR 사업 기여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KSTAR에 적용되는 기술과 먼저 운영하면서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ITR에 아주 중요한 피드백을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TR의 초전도 소재를 A3순으로 만들게 된 것 또한 KSTAR에서 최초로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것을 보고 반영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세계 최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마저도 정치적 상황과 사상을 초월해 합심해 진행하고 있는 ITR 사업에 있어 자문을 맡고 피드백을 주는 입장에 있다니 실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시우 KSTAR 연구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다음 목표는 유지 시간을 2023년까지 100초, 2025년까지 KSTAR을 1억 도에 고온에서 300초 동안 연속 운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시간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뤄져야 할 물리적 현상들을 모두 기록하는 데 딱 300초가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지시간 300초, 즉 5분을 달성하면 스문의 시간 365일 영구적으로 1억 도의 플라즈마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 환경에서 수소 원자핵들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며 불안정했지만, 이 불안정한 상태를 5분간만 버텨내면 그때부터는 안정된 상태로 바뀌어 영구적인 핵융합 장치 가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또 다른 성능 지표인 플라즈마 밀도 또한 함께 높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즈마의 온도와 밀도를 곱한 종합적인 핵융합 성능 지표를 베탑이라고 합니다. 현재 KSTAR의 B값이 3.0인데 10년 내 B값을 3.5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합니다. KSTAR은 앞으로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을 위해 디버터의 소재를 기존의 탄소에서 열과 충격에 더 강한 텅스텐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버터란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열에너지가 장치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보내고 플라즈마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KSTAR 핵융합구가 1억 도나 되는 플라즈마를 담고 있음에도 섭씨 영상 500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디버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1년치 플라즈마 실험 비용과 맞먹는 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KSTAR의 연구원들은 앞으로 2040년이 되면 KSTAR가 생산한 핵융합 에너지로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차세대 핵융합 실증로인 KDMO를 운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 35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인 ITR이 예정대로 2035년 핵융합 에너지의 효율성 실증에 성공하게 된다면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2025년까지 1억 도의 고온에서 KSTAR 핵융합 연구로를 5분 동안 운전하는데 성공한다면 한국이 앞장서서 이끌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그동안 크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무수히 많은 피땀을 흘리며 위대한 성과를 이뤄낸 우리나라의 핵융합 관련 인재들을 극진히 아끼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은 앞으로 더 큰 성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미얀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는 미얀마를 방문해 현지에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인터뷰 장면에서 일본도 좋은 나라지만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는 미얀마 현지인들의 인터뷰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등의 인터뷰 화면이 일본열도 저녁에 송출되자 발칵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당시 당황한 일본 기자는 본인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라고 말해서 다른 대답을 유도했지만 현지인들은 한국이라는 대답을 해 일본과 한국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미얀마 현지에서는 일본인들은 미얀마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다며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은 왠지 모르게 친척과 같은 나라처럼 느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며 일본과 한국에 방문한 미얀마 노동자들은 일본보다 한국이 기본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인권과 노동자 보호 문화가 잘 발달해 있다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미얀마에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 이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얀마에서 선량한 미얀마 국민들이 위협에 처하자 한국에서는 특수부대 파병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면서 미얀마 사태에 침묵하고 있던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한국 특수무대가 파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친순 군무 세력에 의해 시민들이 무차별 학살당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미얀마 총선에서 선출된 민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 의회 대표위원회 즉 사실상의 임시정부가 구성되어 군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측에서는 비밀리에 유엔의 특사를 파견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며 평화유 지군의 파병을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단체는 국제사회의 정동성을 주장하며 미얀마 군부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할 것과 미얀마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임시 유엔 특사는 한국이 미얀마 7개 지역의 미얀마 국민들과 민주화 인사들의 도피, 처가될 수 있는 안전 중립지대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미얀마 내에 휴민트 조직이 탄탄, 미얀마 도처에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나 기업 운영소가 운영 중이 고 교민 수만 약 3,8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유엔 특사의 요청대로 이러한 한인들의 기업소나 한인 운영기관들을 중심으로 식량 지원, 의료 물자 지원, 도피처 제공을 하게 된다면 미얀마 민주화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특수부대의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마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특수부대의 파병 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네이비실과 한국 특수부대의 파견이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미얀마 자체가 제2의 베트남 전쟁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속전속 결로 핵심 쿠데타 인사들의 축출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긴급하게 한국의 나라와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가장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깊게 개입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얀마 군부 세력을 보이콧하고 관계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며 각종 시민단체들과 언론기관에서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금 활동도 매우 활발해서 미얀마의 해너건 간죽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하게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긴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 이에 미얀마인들은 센스 등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갑사를 표하는 메시지와 해시태그 등이 공유되며 한국과 미얀마 민주화 세력 간의 긴밀한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미얀마 7개 주의 미얀마 민주화 인사의 도피, 처와 식량, 식수,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을 제공해서 중립안전지대를 만들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대중국 견제 전략의 강경한 정부이며 피보트 아시아로 불리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취할 정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트럼프 정권이 홍콩 이 무기력하게 중국 공산당하에 넘어가도록 방치해버렸다면 이번 미국 정부에서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의결 없이 미국 독자적인 특수부대가 투입하게 할 수 있고 군부 핵심 실세의 제거, 민주화, 인사 석방 등의 작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재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세력을 중심으로 미얀마 독립군 단체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과 교전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미국이 뒤에서 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 특수부대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이유는 미얀마 현지인과 생긴 게 비슷하고 기존의 미얀마 내에 깔려있는 휴민트들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와 제-미얀마 한인단체에서는 미얀마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군부로부터 탄압받는 중립지대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설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는 미얀마 내에 거점이 될 만한 기존 한인 운영 시설을 그린존으로 선포하고 위성전화 안전장비, 의약품, 식료품 등의 조달이 긴급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고 비밀안전요원의 파견이 미얀마 내 7개 지역에 파견돼서 고문과 사살의 위협에 노출된 미얀마 민주화 인사들이 도피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얀마 군부 역시 한국은 주요 국가로서 이러한 그린존을 쉽게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칫 한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타겟으로 위협적인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국제적 군사 개입의 빌미를 마련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미얀마 쿠데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얀마의 사회 어리층을 구성하는 충산층들과 전문직들이 민주화 시위에 동참하면서 파업에 나섰고 일부 공무원들 역시 파업에 나서면서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직장이 운영이 안 되면 이러한 파업도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서 보내오는 민주화 운동 지원 성금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제한미얀마인 단체들은 세계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한미얀마인들 가운데에는 80년대 미얀마 민주화 인사에서부터 한국에 유학과 결혼 이주를 해온 중산층들이 한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미얀마에 돌아가면 사회 중산층 이상의 계층으로 많은 영향력 지니고 있고 일부 한류 기반 소설 인플루언서들은 마치 연예인과 같이 미얀마 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미얀마 내 구호 성금 모금 활동과 민주화 국제 여론 조성 활동이 큰 성과를 이루면서 접차 미얀마 민주화의 밝은 빛이 비추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 국민들의 후원이 없으면 미얀마 내 파업을 주도한 전문직들이 다시 군부 세력에 엎드리게 될 수 있어 꾸준한 미얀마 지원 활동에 한국인들의 관심과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얀마는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파트너십을 맺기 좋은 나라로 분석됩니다. 인구수가 5천만 명 수준으로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문자의 구조나 언어 문법의 구조가 한국과 80%가 양일치해서 미얀마인들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습득이 매우 쉬워 새로운 양국 간의 밀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얀마는 항일 독립운동의 시기 때 영국군과 한국 독립군이 미얀마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벌여 한국이 독립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이 만들어지게 된 땅입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한국 광복군은 인도 주둔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파병돼서 미국, 영국, 대만과의 합작으로 북부버마탈 환작전에 직접 투입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광복군의 임무는 대적 선전, 문서 번역, 포로신문 등의 임무를 맡았으며 미얀마 해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해당 작전이 있은 지 7년 뒤에는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당시 미얀마 정부는 한국에 부족한 식량 물자를 대거 보내와 크게 도움을 주었던 국가입니다. 특히 미얀마는 최근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전략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 친서방주의화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말라카 협을 거치지 않는 해상 출구인 미얀마를 늘 식민지화하길 원하고 있어 그들의 전략이 실현될 경우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서방사회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얀마 내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미얀마 현지인들을 위한 긴급대책에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앞서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D10 그룹이라고 하여 G7A의 학대 개편을 통해 서방 민주주의 억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에 직접 가입, 조만간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회의에도 한국은 아시아 주요 민주주의 국가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G7A의 정식 멤버가 되려면
국제적으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 민주주의 보호 활동에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하며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미얀마 민주화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침묵하고 있던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미얀마 양국의 언어가 문법이나 심지어는 문자, 시스템까지 유사점이 많이 발견되면서 한국에서는 미얀마 글자가 귀엽게 생겼다. 동글동글해서 귀엽게 생겨서 배워보고 싶다는 동의 젊은 층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 양국의 언어 시스템이 동일하다는 것이 널리 퍼지면서 미얀마에 대한 호감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얀마에 여행을 다녀왔던 여행자들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미얀마 사람들은 범죄율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매우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얀마가 민주화가 될 경우에는 미얀마의 경제 성장률은 베트남이나 중국을 뛰어넘는 그는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인구가 다른 동남아시아 대비 과하게 많지 않아서 경제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입지적 특성과 시민의식이 발달한 특성상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중산층이 많은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미얀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경우에는 중국을 앞뒤에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동맹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과거 당나라를 앞뒤에서 포위압박해서 삼국통일을 이뤄냈던 신라, 토번동맹과 같은 구도가 다시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한국의 조선업은 여전히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전 세계 1위 산업군에 속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은 최근에도 타도 한국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한국과 협력을 중요시해야 하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일종의 배신을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해 일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는 한국의 이득을 보다가 배신을 해서 제대로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국가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점. 프랑스 마크롱. 한국 배신했다가 봉변. 프랑스는 한국의 조선업 때문에 가장 쏠쏠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상도덕상이라도 한국의 선박을 발주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보란듯이 중국의 대형 발주를 내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까지 날아와 직접 발주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 황당한 것이 중국의 대형 발주를 한 것이 중국의 항공기 주문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거래하던 보잉에 주문을 안 하고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를 주문한 것이죠. 중국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이 반도체와 IRA 제재를 하니 이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중국과 경제협력을 가속화한 것이 미국의 호주 핵잠수함 뒤통수인 것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50조 원 잠수함 뒤통수를 맞고 중국은 미국의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으니 둘이 손을 잡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그러한 빅딜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랑스에서 그에 대한 철충무역 형식으로 대형 컨선 16척을 중국에 단독 발주했다는 겁니다. 이는 4조 원 규모인데 공교롭게도 프랑스가 한국에서 벌어간 LNG, 화물창 로열티 금액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LNG, 화물창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GTT에 지금까지 4터부터 5조 원가량을 헌납했습니다. 세계 LNG 대형 운반선 수주를 휩쓸던 한국의 빅3가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프랑스 GTT에 1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왔다는 건 한국 조선업계에 해결해야 할 숙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주한 프랑스의 분명한 문제가 중국에 대량으로 제기되고 있는 컨선을 상황인데요. 중국에게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으로 중국 컨선을 주문했지만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대나 중국에 몰아줬는데 이것이 결국 프랑스의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데요. 이것은 미국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납품 기한, 미국의 제재, 그리고 최근 중국 컨테이너선과 선박에 잇따른 사고 소식을 순서대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프랑스는 중국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번번이 납기 지연을 맞은 바 있습니다. 2020년이었죠. 당시 조선업계의 큰 뉴스는 프랑스가 LNG 추진 컨선을 발주했다가 크게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컨선은 자신들보다 8개월이나 늦게 수주받았지만 오히려 중국보다 빠르게 컨선을 고객에 인도했으나 프랑스는 중국에서 아직도 배가 건조되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CMA, CGM은 2017년 8월에 중국에 발주를 했으나 만기 후 9개월째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프랑스는 누구보다도 고질적인 중국 선박의 납기 지연 문제를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만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에 올인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납기 지연은 중국의 빈번한 문제이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LNG 주진선의 퀄리티가 문제가 되죠. 실제 앞으로 문제는 미국의 번한 문제이기도 하며 중국이 접단 반도체를 받지 모아이아이가 문제가 되죠. 반도체와 선박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스마트 친환경 선박이 대세가 됩니다. 각종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여러 가지 항법 장치 등이 최첨단으로 세팅된 선박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데 이에 한국은 IMO 규격에 맞는 친환경 선박과 각종 접단 기능을 탑재한 선박을 납품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제한이 생기면 다양한 최신 기능이 선박에 탑재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뒤 프랑스는 한국 선박에 비해서 크게 첨단 기능이 뒤떨어진 선박을 인도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의 도크가 3년간이나 거의 FULL로 예약되어 중국보다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접이 있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결정적으로 최근 중국 조선소의 문제가 오히려 대량화와 부실화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 밀린 물량을 중국에서 전부 소화하려다 보니 대량의 조선소에서 부실하게 건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의 싱가포르 화물선 사고는 중국 선박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코노미 넥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서부아지라를 출항, 스리랑카 콜롬보를 거쳐 싱가포르로 향하던 컨테이너선 MV 엑스프레스 펄의 선원들이 전날 스리랑카 서부 해역에서 현지 해군 등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MV 엑스프레스 펄호는 싱가포르 선적의 선박으로 1,486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상태였습니다. 이 화물에는 질산 25 등 화학제품과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군 선박 등이 투입돼 진화해 나가던 상태로 알려졌으나 전날 내부 폭발 등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질산 등이 포함되어 더욱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군 선박과 공군 헬기 등은 곧바로 선원들을 긴급 구조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인도도 해안경비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타견의 화재 진화와 기름 유출 방지 등 수습 작업 지원에 나섰고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온 전문가들도 화재 선박의 상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불이 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대의 선박이 둘러싸 해당 컨테이너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고 헬기 등은 공중에서 연소 억제제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배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현지 언론 뉴스퍼스트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뉴스퍼스트는 선사 측 관계자를 인용해 MV 엑스프레스 펄호가 인도 서부 아라비아해를 지날 때 일부 화학물질의 포장 부실로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을 선원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이후 인근 인도와 카타르의 항구에 해당 화물의 하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본래 이러한 화학물질을 항구에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자칫 큰 위험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질산, 암모늄, 폭발 사건도 화학물질 창고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여러 나라에서 거부를 했으며 결국엔 선박에서 위험물질의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컨테이너선도 화재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고 대재할 만한 장치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선박에서는 화재 위험을 감지하면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중국 선박에는 이와 관련한 방지 시스템도 없었고 또한 내구성도 다소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선박이 침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컨테이너선의 화재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선박들이 계속해서 많은 양의 물을 퍼부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배의 내구성이 약해져 침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인도 등의 다국적 선박은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화재 진압을 성공했지만 그동안에 배가 약해져버려 침몰로 연결되어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침몰하는 과정에 컨테이너선 내부에 있던 각종 물질과 플라스틱이 계속 유출되는 상황이 나왔고 배에 실려있는 연료가 바다에 유출되면서 스리랑카의 해변이 크게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선체 파손으로 인해서 침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선미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MV 엑스프레스 펄호를 보고
스리랑카 당국이 초비상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이 선박 화재의 진압에 성공한 뒤 선제 손상은 경미한 걸로 보고 예인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인하려고 했던 선박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건조 선박의 내구성이 생각보다 취약해 이런 문제로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 MV 엑스프레스 퍼로의 화재와 관련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해당 선박의 선주 등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리랑카 해양보호국장은 이번 사고는 스리랑카가 겪은 해양 오염 가운데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재가 계속되면서 많은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졌고 또 컨테이너에 실렸던 플라스틱 알갱이 여러 도 바다로 쏟아져 인근 해변에는 타다 남은 컨테이너 잔해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밀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컨테이너선 화재는 관광과 어업으로 유명한 인근 어촌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최근 AI 기반의 화재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의 선박에 탑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한국의 조선사는 최접단 화재 방제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선박 내 화재를 감시하는 영상 분석 기반 안전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엔진룸 등 선박 기계 구역에 설치된 20여 대 폐쇄회로 CCTV 영상과 화재 빅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씨와 연기 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선박 전체로 확대 적용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쌓으며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일반 카메라 형상으로도 기존 화재 감지 센서에서 빈번한 오경보 가능성 등을 원천 제거할 수 있도록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또 화재 인식까지 2분가량 소요되던 기존 센서와 달리 화재 징후를 즉각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 안전관리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박 만전 분야 전체로 확대 적용해 미래 무인 선박 시대를 선점할 것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결국 중국의 컨선을 발주해서 말린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AI는 특히나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국면입니다. 또한 이것이 납기지연은 물론이고 자칫 해양사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하는데 프랑스가 앞장서서 중국의 선박을 이용하면 그것도 의문인데다가 이는 중국의 1대1로 프로그램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유럽 영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서서히 탈중국으로 고려하는데 프랑스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국 대신 중국에 발주했다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점. 일본 내부 배신으로 인해 망연자실. 저기에 도대체 일본 해운사가 왜 있는 건가? 일본 조선업을 아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 일본의 한 해운사 대표가 한국의 조선소에서 목격되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최근 한국의 조선업은 묵묵히 오랜 기간 준비하고 기술을 연마한 가운데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뜻밖의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일본 해운사가 한국을 찾아오면서 그 이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어떠한 기회를 맞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해운사는 왜 나타났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카타르를 비롯한 자원부국들도 관련 움직임이 매우 바빠진 상황인데요. 따라서 그 와중에 LNG를 실어 나르는 중요 수단인 LNG 운반선이 더욱더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뜻밖의 한국에는 더욱 큰 기회가 되면서 LNG선 수주가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LNG선 발주 신기록이 세워지면서 한국에는 그야말로 잭팟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카타르의 100여 척이 넘는 건조 슬롯 계약을 그야말로 한국의 선사들이 줄줄이 체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 선박과 더불어 한국의 중간급 조선소 역시 틈새 공략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2척을 수주해 약 2,500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LNG 선박과 LNG 연료 추진선에 잇따른 잭팟이 터지자 주변국은 그저 부럽다는 반응인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논란이 되는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초대형 LNG 선박을 제작할 만한 도크도 없어
한국의 성공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때 전 세계 조선업 1위를 호령하던 기세는 없고 이제 한국을 쫓기 위해 중국과 합작하며 절치부심 중인데요. 중국 최대 민영조선사 양쯔장조선과 일본의 미쓰이는 멤브레인 탱크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해문사 COSCO 등도 기술 합작을 통해 LNG 선박 제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규모, 인건비 등을 결합해 빠르게 한국을 타도한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기들 각각이 하기에는 너무나 프로젝트가 크고 기술과 인건비 문제로 인해 합작을 한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중국의 기술 유출 등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작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주들은 당분간은 한국 LNG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기술 격차도 크고 대당 가격이 매우 비싼 초고부가가치 선박이라서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두동강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진 일본의 MOL 미쓰이에서 한국을 찾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LNG 절이 기술과 스마트십 솔루션에 대한 시연회를 지난 15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내 에너지 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그리스 마란가스 노르웨이 프론트라인, 독일 아팡로이드 등 그야말로 큰 손 선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대우 조선해양에 오랫동안 주문을 해온 거대 선주라 해당 행사를 참여해왔고 이번엔 대우가 자재 개발한 LNG 제액화 시스템 NRS의 성능을 선보이자 이를 참관하러 방문한 것입니다. NRS는 LNG 운반선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장비로 질소를 냉매로 활용해 운항 중에 자연 증발하는 천연가스를 모아 다시 액체로 바꿔 저장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이러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LNG 운반선이나 LNG 주진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앞으로 친환경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연회에 일본의 미쓰이, MOL까지 참관해서 한국 선박에 대한 발주의향을 비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역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LNG 관련 선박을 주문 넣는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 발주율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자국 조선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가 정책이기도 하며 조선업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한국의 배를 주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해운업을 지속하고 국제 친환경 기준 등을 맞춘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배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며 한국의 독보적 분야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서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11척의 선박을 칠수주했고 LNG선 5척, LNG 운반선 2척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조선업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쟁국에 주문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잡아보려고 현재 몸부림을 치기에 한국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워낙 격차가 크기에 이번 국제 글로벌 위기로 한국이 확실한 1위 굳히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조선업 1위를 굳히기 위해서 인재 발굴, 채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더 휩써야 할 것입니다.